본 영상은 특정 인물이나 실제 사건을 단정하거나 재현한 것이 아닙니다. 사연의 본질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 콘텐츠입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4세 여성입니다. 37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남편은 코웃음을 쳤죠.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1년 후, 그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주도까지 찾아와서요.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고 볼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죠. 순애야, 제발. 나 좀 살려줘.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년 사이에 그 남자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독자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함께하지 않는 것. 그녀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막내딸의 결혼식. 이혼한 두 사람이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습니다. 사돈이 물었죠. 이혼하셨는데 이렇게 함께 오시다니 놀랍네요.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초대할게요. 저희 카페 커피가 맛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제주도에서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37년 전에 접었던 꿈도 다시 꺼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죠. 64세에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남편의 그늘에서 37년을 보낸 여자. 이혼 후 1년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사이에 위기도 있었습니다. 전 남편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죠. 병원 응급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그를 봤습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며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출장 중이라 했고 딸은 애들 학원 때문에 못 간다고 했죠.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했던 남자였습니다. 37년 동안 자신을 투명인간 취급했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남자 곁을 지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용서란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찾는다는 게 무엇인지, 늦게 피는 꽃은 어떤 향기를 내는지, 37년간 지워졌던 여자가 어떻게 다시 피어났는지, 무릎 꿇은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이혼한 부부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남는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챕터 1 늦꽃이 피다. 11월의 제주도 서귀포. 이른 아침 바닷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순애가 작은 카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늦꽃이라고 적힌 나무 간판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죠. 순애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1년이네. 카페 안으로 들어선 순애가 불을 켜자 아담한 공간이 따뜻한 빛으로 채워졌습니다. 테이블 4개, 창가 자리 2개, 그리고 작은 바 형태의 카운터. 순애는 앞치마를 두르며 1년 전 이 섬에 처음 발을 디뎠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 아파트 열쇠를 반납하고 캐리어 하나만 들고 공항버스에 올랐던 그날. 37년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시작한 날이었죠. 순애가 커피 머신에 전원을 켜며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액자 안에 손글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핀다. 순애가 그 글씨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복순이 말이 맞았어. 농담인 줄 알았는데. 이혼 직후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복순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순애야. 제주도 가서 카페나 해. 내 꿈이 작가였잖아. 글도 쓰고. 그때는 그냥 위로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언이 되었죠. 순애가 원두 봉지를 열며
깊은 향을 맡았습니다. 커피 향이 카페 안을 가득 채웠죠. 순애는 원두를 그라인더에 넣으며 37년 전 신혼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문예 창작과를 졸업하고 작가를 꿈꾸던 27의 자신. 재호를 만나 결혼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아이 낳고 살림하면서 몽글이야. 남편의 그 말 한마디에 펜을 놓았습니다. 그 후로 단 한 줄의 글도 쓰지 못한 채 37년이 흘렀죠. 순애가 고개를 저으며 그라인더를 돌렸습니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는 오전 10시가 되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감귤 한 박스를 든 남자가 들어왔죠. 동수였습니다. 순애 씨, 안녕하세요. 동수가 감귤 박스를 카운터에 내려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동수 씨, 또 가져오셨어요. 맨날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밭에서 딴 건데 뭐려. 올해 당도가 좋아요. 드셔보세요. 순애가 감귤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커피 드릴까요? 그럼요. 순애 씨 커피가 제주도에서 제일 맛있는데. 동수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근데 오늘 글은 좀 썼어요. 순애가 커피를 내리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에 하나 완성했어요. 짧은 거지만. 오, 진짜요? 뭔데요? 순애가 카운터 위에 놓인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돌렸습니다. 부끄럽지만 봐주실래요? 동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64세에 처음 만난 나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동수가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커피를 내리며 동수의 표정을 슬쩍 살폈습니다. 동수가 글을 읽는 동안 순애는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카페를 오픈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죠. 손님이 없어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데 동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날 동수는 커피를 마시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6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제주도로 내려와 감귤 농사를 짓는다고 했죠. 저도 서울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여기 오니까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그 말이 순애의 마음을 정확히 대변했습니다. 동수가 글을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 씨, 이거 정말 좋네요. 진짜요. 별거 아닌데. 아니에요. 진심이 느껴져요. 특히 이 부분, 37년간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만났습니다. 이거 읽는데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순애가 커피잔을 동수 앞에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순애 씨 계속 쓰세요. 이런 글 쓸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동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독자 할게요. 앞으로도. 순애가 대답 대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햇살에 반짝였죠. 점심 무렵 동수가 돌아가고 카페에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순애가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죠. 복순이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 전 남편 재호 소식 들었어? 완전 망했대. 그 여자한테 돈 다 뜯기고 지금 쪽방이래. 순애가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창가로 걸어갔죠. 바다가 보였습니다. 순애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통쾌함도 아니고 안타까움도 아닌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순애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카페 문을 닫은 순애가 2층 작은 원룸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주도에 내려와 카페를 열면서 건물 2층에 작은 방을 얻었죠.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이었지만 순애에게는 처음으로 갖는 자기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순애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고 펼쳤죠. 37년 전 결혼식 사진이 나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27의 자신과 30살의 재호. 순애가 사진을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 이 사람이 내 37년을 통째로 삼켜버릴 줄. 순애가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죠. 시어머니 치매 수발 12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에 기저귀를 갈고 밥을 씹지 못하는 시어머니 입에 죽을 떠넣던 밤들. 며느리가 날 굶겨 죽이려 한다. 시어머니의 헛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삼켰던 4,000개가 넘는 밤들. 그 시간 동안 남편 재호는 단 한 번도 병실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앨범을 덮으려는데 빛바랜 편지 한 장이 떨어졌습니다. 재호가 연애 시절 썼던 편지였죠. 순애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당신의 글이 좋아서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요. 평생 당신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될게요. 순애가 코끝을 훌쩍였습니다. 거짓말쟁이. 순애가 편지를 앨범 사이에 다시 끼워 넣고 옷장에 넣었습니다. 새벽 2시 순애는 잠들지 못하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37년 후에 다시 만난 나에게.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다 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렵니다. 창밖으로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순애가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 챕터 2 지워진 세월. 1년 전 서울. 63세의 순애가 은평구 아파트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재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순애가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재호 씨, 이혼해요. 재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네가 협의 이혼 서류예요. 서명해 주세요. 그제야 재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애의 얼굴을 보더니 피식 웃었죠. 야, 37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혼이야. 재호가 서류를 집어들었다가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네가 나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응.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그냥 당신 없는 곳에서 숨 쉬고 싶어요. 재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숨을 쉬어. 지금 내가 숨을 못 쉬게 했다는 거야. 37년 동안 그랬죠. 야, 내가 뭘 어쨌는데. 밥 굶겼어. 옷 안 사줬어. 집에서 쫓아냈어.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밥이요. 옷이요. 집이요. 그게 다예요. 당신한테 나는. 재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40년 가까이 돈 벌어다 바쳤는데 나도 40년 가까이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당신 어머니 12년 수발했어요. 당신 사업 실패했을 때 내 친정 유산 5천만 원 다 넣었어요. 순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은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잖아요.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잖아요. 재호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게 아내가 할 일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당신 바람 피웠잖아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굳었죠. 그거 옛날 일이잖아. 8년이에요. 8년 동안 회사 후배랑 바람 피웠잖아요. 내가 몰랐을 것 같아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수대학 들어가던 해에 알았어요. 그때 이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참았어요. 재호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거 그냥 노는 거였어.
가정은 네가 지키면 되잖아.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 혼자 지켰어요. 37년 동안. 재호가 다가와 순애의 팔을 잡았습니다. 야, 순애야. 이러지 마. 이 나이에 이혼하면 창피하잖아. 애들 뭐라 그러겠어. 손 놔요. 순애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나 이제 창피한 거 없어요. 37년 동안 충분히 창피하게 살았으니까. 재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야,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혼자서 살아봤자 6개월도 못 버텨. 순애가 서류를 다시 집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며칠 후 순애는 큰아들 민수를 불러 만났습니다. 서울 시내 커피숍이었죠. 민수가 커피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보자고 하고. 민수야, 엄마 아빠 이혼하기로 했어. 민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이혼? 응. 이번 달 안에 정리하려고.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야. 참고 살아. 37년을 참았어. 아버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순애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 아버지가 바람 피운 거 알아? 민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거 옛날 일이잖아. 너도 알고 있었구나. 순애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였죠. 민수야, 아버지 편 들지 마. 엄마도 네 엄마야. 민수가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회사 가봐야 해. 다음에 얘기하자. 민수가 커피숍을 나갔습니다. 순애는 빈자리를 한참 바라봤죠. 그날 저녁 순애는 둘째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할 얘기가 있는데. 전화기 너머로 아이들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 나중에 얘기해.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나한테는 아무도 없구나.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막내 은서였죠. 엄마, 나야. 오빠한테 들었어. 이혼한다며. 응, 은서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엄마 편이야.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서야. 엄마, 나 어릴 때부터 봤어. 엄마 맨날 우는 얼굴. 아빠 눈치 보는 얼굴. 이제 그러지 마. 고마워, 은서야.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전화를 끊고 순애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32살 막내딸만이 자신의 편이었죠.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재호는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려고 온갖 방법을 썼죠. 친정 유산 5천만 원. 증거 있어. 증거. 재호가 조정위원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그때 현금으로 줬잖아요. 당신이 가져가서 사업에 넣었잖아요. 증거 없으면 인정 못해. 순애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의 얼굴이 낯설었죠. 됐어요. 난 그냥 자유만 원해요. 순애는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파트도 퇴직연금도 대부분 재호에게 넘겼죠. 순애가 받은 건 위자료 명목의 3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이 왔습니다. 구청 민원실에서 재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야. 혼자서 살아봤자 6개월도 못 버텨. 순애가 도장을 찍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37년 동안 충분히 후회했으니까. 구청 문을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순애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이혼 후 한 달 순애는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 복순을 만났습니다. 순애야, 이제 뭐 할 거야? 몰라. 아직? 복순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야, 제주도 가. 거기서 카페나 해. 내 꿈이 작가였잖아. 글도 쓰고. 제주도. 내가. 왜 못 가? 이제 자유잖아. 하고 싶은 거 해.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도. 일주일 후 순애는 김포공항에 섰습니다. 캐리어 하나, 통장 잔고 3천만 원, 그리고 접었던 꿈 하나.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이 점점 작아졌죠. 순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서울아. 안녕, 내 37년아. 구름 위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64세 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3 무릎 꿇은 남자. 다시 현재 제주도. 황혼 이혼 1년 후에 어느 11월 오후였습니다. 카페 늦꽃에 손님이 뜸한 시간이었죠. 순애가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새 에세이를 쓰고 있었습니다. 딸랑.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익은 실루엣이 문 앞에 서 있었죠. 순애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남자. 순애는 잠시 그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순애야. 그 목소리에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재호 씨, 재호였습니다. 1년 전 구청에서 헤어졌던 그 남자. 그러나 지금 눈앞에 선 재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올 정도로 볼이 꺼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죠. 한때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니던 남자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여길? 은서한테 주소 물어봤어. 할 말이 있어서. 재호가 비틀거리며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순애는 노트북을 덮고 재호를 바라봤죠. 커피 줄까요? 아니, 됐어. 재호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손등에 검버섯이 늘어 있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죠. 순애가 그 손을 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재호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죠. 순애야, 나 망했어. 이혼하고 나서 여자를 만났어. 35살. 예쁘고 살갑고.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업한다고 했어. 투자하면 2배로 불려준다고. 나는 바보같이 믿었지. 순애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이랑 적금 다 합쳐서 2억. 그 여자한테 다 맡겼어. 그래서요. 잠적했어.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무실도 없어지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돈 찾기 어렵대.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연락했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한테 전화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버지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도 제 가정 건사하기 바빠요. 그러고 끊더라. 수진이는 아예 전화를 안 받아. 카톡도 안 보고. 재호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은서만 가끔 생활비 보내준다고 했는데 내가 차마 못 받겠더라. 32살 딸한테 손 벌리는 게.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호가 계속 말했죠. 지금 서울 외곽 쪽방에서 살아. 보증금 50만 원짜리. 임시직 경비 일하면서 겨우 먹고 살아. 재호가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순애야, 내가 잘못했어. 외도한 것도 당신 무시한 것도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순애가 입을 열려는 순간
재호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카페 바닥에 무릎을 꿇었죠. 재호 씨, 이러지 마요. 순애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일어나요. 손님들 봐요. 봐도 돼. 상관없어. 재호가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야, 당신 없이는 밥 한 끼도 못 해 먹어. 빨래도 못하고 매일 컵라면만 먹어. 나 혼자서는 못 살아. 제발 나 좀 살려줘. 순애가 재호를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남자의 모습에서 37년 전 결혼할 때의 그 남자는 찾을 수 없었죠. 다시 같이 살자. 응, 내가 잘할게. 이번엔 진짜 잘할게.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있었죠. 한참의 침묵 끝에 순애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요, 재호 씨.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애의 눈에 눈물이 없었죠. 재호 씨, 나는 당신 뒤치다꺼리 하려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순애야, 37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당신 밥 차리고, 당신 빨래하고, 당신 어머니 수발하고. 순애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남은 시간마저 그렇게 살 순 없어요. 재호가 무릎 꿇은 채 순애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순애야, 제발. 나 이제 정신 차렸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제 알았어. 순애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늦었어요. 뭐가 늦어? 우리 아직 살아있잖아. 내 마음이 늦었어요. 순애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함께 살 순 없어요. 왜? 왜 안 돼? 그건 용서가 아니라 내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 나 혼자서 어떻게 살아? 순애가 재호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 질문 37년 동안 했어요. 당신 눈치 보면서, 당신 비위 맞추면서 나는 어떻게 살지 매일 물었어요.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그 질문은 당신이 스스로 답을 찾을 차례예요. 재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순애에게 다가가려다가 멈췄죠. 순애야, 진짜 이러는 거야. 네. 후회 안 해. 안 해요. 재호가 한참 동안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순애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죠. 재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재호가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딸랑하는 소리가 카페 안에 울렸죠. 순애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재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죠. 비틀거리며 걷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안쓰러웠습니다. 순애가 유리창에 손을 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잘 가요, 재호 씨.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37년간 짓눌려 있던 어깨가 비로소 펴지는 것 같은 이상한 해방감도 느껴졌죠.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순애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노트북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빈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타자를 치기 시작했죠. 미워하느라 내 인생을 다 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순애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재호의 모습은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애가 다시 타자를 쳤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쓰렵니다. 챕터 42번째 바람. 재호가 다녀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그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죠. 새벽마다 재호의 초라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고 애원하던 그 얼굴, 비틀거리며 카페를 나서던 그 뒷모습. 내가 너무 매정했나? 순애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어둠 속에서 출렁이고 있었죠.
아니야. 나도 살아야 해. 그러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카페 일도 글쓰기도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날 오후 카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야, 김순애. 복순이었습니다. 복순아, 너 어떻게 여기를? 네 목소리가 이상해서 왔어. 전화할 때마다 힘없이 말하길래. 복순이 캐리어를 카페 한쪽에 세우며 순애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얼굴이 왜 이래? 며칠 굶은 사람 같아. 안 굶었어. 그 인간이 왔다 갔다며. 은서한테 들었어. 순애가 대답 대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순이 순애의 손을 잡았죠. 야, 나가자. 받아보면서 얘기해. 두 사람은 카페 문을 닫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닷바람이 차가웠지만 복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순애를 끌고 걸었죠. 그래서 그 인간이 뭐래. 다시 같이 살자고 했어. 무릎까지 꿇고. 무릎을. 박재호가. 복순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평생 허리 한 번 안 숙이던 인간이 무릎을 꿇어. 그게 다 자기 살자고 하는 짓이야. 알아. 나도 알아. 순애가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이 흔들려. 저렇게 망한 사람을 내가 버린 것 같아서. 복순이 순애의 어깨를 잡고 돌려 세웠습니다. 야, 김순애. 정신 차려. 네가 버린 게 아니야. 그 인간이 37년 동안 너를 버린 거야. 복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외도했을 때 버렸고, 시어머니 수발할 때 버렸고, 매일 무시할 때 버렸어. 네가 먼저 버린 거 아니야.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겁지? 그게 37년이야. 복순이 순애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야, 내가 10년 전에 이혼할 때 뭘 했어? 처음 6개월은 죄책감에 미칠 것 같다가 1년 지나면 왜 진작 안 했나 후회한다고. 넌 지금 딱 그 6개월 차야. 흔들리는 게 당연해. 순애가 코를 훌쩍였습니다. 너도 그랬어. 그럼 나도 그랬지. 복순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전 남편이 찾아왔어. 다시 살자고. 그때 나도 흔들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안 갔지. 복순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 인간 지금 재혼했다가 또 이혼하고 혼자 살아. 그때 내가 다시 들어갔으면 나도 똑같이 불행했을 거야. 순애가 복순을 바라봤습니다. 복순아, 고마워. 여기까지 와줘서. 뭘, 우리가 남이야. 두 사람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카페에 동수가 들렀습니다. 복순과 순애가 카운터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동수가 물었죠. 손님이 계시네요. 아, 동수 씨. 이쪽은 내 친구 복순이야. 서울에서 왔어. 복순이 동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아, 이 사람이 그 감귤 아저씨구나. 얘기 많이 들었어요. 동수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좋은 얘기만 들으셨으면 좋겠네요. 좋은 얘기만 들었어요. 걱정 마세요. 복순이 순애를 슬쩍 쳐다보며 눈을 찡긋했습니다. 순애가 복순의 옆구리를 꼬집었죠. 동수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순애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순애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복순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전 남편이 와서 난리 쳤어요. 아.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죠. 순애 씨 용서하는 것과 다시 받아들이는 건 다른 거예요. 순애가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도 아내가 아팠을 때 못해준 게 많아요. 죄책감에 시달렸죠.
동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 나 보내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 말 덕분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죄책감에 갇혀 살았으면 아마 저도 망가졌을 거예요. 순애가 커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동수 씨 말이 맞아요. 미워하면서 사는 것도 죄책감에 짓눌려 사는 것도 결국 과거에 갇히는 거죠. 복순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용서는 하되 함께하지 않는 것. 그게 제일 현명한 거야. 순애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죠. 용서는 하되 함께하지 않는 것. 순애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한 길이구나. 며칠 후 복순이 서울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에서 복순이 순애를 껴안았죠. 야, 잘 살아. 알았지. 응. 고마워, 복순아. 그리고 저 감귤 아저씨, 괜찮은 사람 같더라. 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어도 돼. 좋은 사람 곁에 두는 거 나쁠 거 없어. 복순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죠. 전화해. 자주. 응. 조심해서 가. 버스가 떠나고 순애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재호의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죠.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재호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재호 씨, 나예요.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애야, 전화 다 하고 할 말이 있어서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죠. 재호 씨, 다시 함께 살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제 남처럼 살지도 않을게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끔 연락해요. 자녀들 일이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미워하느라 내 시간 쓰기 싫어요. 그냥 이제 우리 둘 다 각자의 삶 잘 살아요. 그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오랜만에 글을 썼습니다. 제목은 용서라는 이름의 자유. 첫 문장을 적었죠. 미움을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습니다. 순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챕터 5 늦게 피는 꽃. 그로부터 6개월 후 5월. 제주도에 봄이 완연하게 찾아왔습니다. 유채꽃이 들판을 노랗게 물들이고 바다는 햇살에 반짝였죠. 카페 늦꽃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자리가 꽉 찰 정도로 손님이 늘었죠. 사장님, 당근 케이크 하나랑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시만요. 순애가 능숙하게 커피를 내리며 케이크를 접시에 담았습니다. 직접 만든 당근 케이크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죠. 사장님,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비밀이에요. 대신 자주 오세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죠. 저녁이 되어 손님이 빠지고 동수가 카페에 들렀습니다. 오늘도 바빴네요. 네, 주말이라 정신없었어요. 동수가 카운터에 앉으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서귀포 문화센터 문예지예요. 순애 씨 글 실렸잖아요. 순애가 봉투를 열어 책자를 꺼냈습니다. 64세에 시작한 나의 두 번째 인생이라는 제목이 보였죠. 벌써 3번째 연재네요. 읽어봤는데 이번 편도 좋더라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 동수가 책자를 펼쳐 한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것입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순애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과찬이세요. 과찬 아니에요. 문화센터에서 강연 요청도 왔다며요. 그건 아직 고민 중이에요. 내가 무슨 강연을. 동수가 커피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 많아요. 저처럼. 순애가 동수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연애 감정이라기보다는 깊은 우정 같은 것이 흐르고 있었죠. 동수 씨 고마워요. 항상 첫 번째 독자가 되어줘서. 제가 감사하죠. 좋은 글 읽게 해주셔서. 그때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호였죠. 잠깐만요. 순애가 전화를 받으며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보세요. 순애야,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이혼 후 친구처럼 지내기로 한 뒤로 두 사람은 가끔 전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죠. 아, 별거 아니고. 된장찌개 끓일 때 두부 언제 넣어?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끓기 직전에 넣어. 너무 일찍 넣으면 부서져. 아, 그렇구나. 맨날 부서져서 왜 그런가 했네. 또 컵라면만 먹고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요즘은 해먹으려고 노력해. 네가 알려준 대로. 순애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잘하고 있네. 응. 그리고 은서 요즘 연락 안 하더냐. 나한테는 통 연락이 없어서. 은서 바쁜가 봐. 내일 전화해 볼게. 그래, 고마워. 전화를 끊으려는데 재호가 말을 덧붙였습니다. 순애야. 응. 나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해줄 거야? 애들한테 패 끼치기 싫은데. 순애가 말을 잃었습니다. 바람이 볼을 스쳤죠. 그때 되면 내가 도와줄게. 걱정 마. 고마워, 순애야. 진짜. 전화를 끊고 순애가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죠. 6월 초 막내 은서가 제주도로 찾아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죠. 엄마, 나왔어. 어서 와, 우리 막내. 순애가 은서를 껴안았습니다. 그때 은서 뒤에 서 있는 청년이 눈에 들어왔죠. 엄마, 인사드려. 이쪽은 준혁이야. 청년이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준혁입니다. 순애가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응, 엄마. 나 결혼하려고. 소개시켜주려고 왔어.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결혼. 우리 은서가. 놀랐어. 나도 이렇게 빨리 결정할 줄 몰랐어. 세 사람이 카페 안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커피와 케이크를 내오며 준혁을 바라봤죠. 준혁 씨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저요. 여기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요. 제주도에서요? 네, 3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대기업 다니다가 그만두고.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만뒀어요? 제 삶을 찾고 싶었어요. 남들 시선 신경 쓰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 같았죠. 나랑 비슷하네요. 네. 은서한테 어머니 얘기 많이 들었어요. 64세에 제주도 내려와서 카페 차리셨다고.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했어요. 은서가 준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이가 엄마 글도 읽었어. 문화센터 문예지에 실린 거. 아, 그거요. 네, 정말 감동받았어요. 특히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핀다는 말씀. 제 인생 모토가 됐어요. 순애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눈이었죠. 우리 은서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은서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근데 부탁이 있어. 뭔데? 결혼식 때 아빠랑 같이 혼주석에 앉아줄 수 있어. 이혼했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잖아. 순애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은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그날은 엄마 아빠로 같이 앉아줄게. 고마워, 엄마. 은서가 순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은서와 준혁이 돌아가고 순애는 재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호 씨,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은서가 결혼해. 10월에 제주도에서 한대. 전화기 너머로 재호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서가 결혼을. 응, 좋은 사람 만났더라. 그날 같이 혼주석에 앉아. 이혼했지만 은서한테는 아직 부모니까.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죠. 고마워, 순애야. 정말 고마워. 미워하면서 사는 거 이제 지겨워. 그냥 우리 앞으로 이렇게 살자. 그래,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순애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밤바다 위로 별이 쏟아지고 있었죠. 37년간의 결혼이 모두 불행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새 아이를 낳고 키운 시간, 젊은 날의 추억들. 그것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순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구나. 창밖으로 제주 바다가 달빛에 일렁였습니다. 순애의 얼굴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죠. 챕터 6도 다른 시험. 은서의 결혼 소식이 있고 2달 후 8월. 한여름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순애가 카페에서 손님을 맡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순애가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박재호 씨 보호자 되시나요?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순애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쓰러지셔서 연락드렸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어디서요? 쪽방에서요. 옆방 사람이 발견해서 119 신고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애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커피잔이 덜덜 떨렸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죄송한데 오늘 일찍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순애가 서둘러 카페를 정리하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제주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순애는 창밖만 바라봤죠. 제발 괜찮아야 할 텐데.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건 저녁 7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순애가 접수처에서 재호의 이름을 말하자 간호사가 안내해줬죠. 커튼을 젖히고 들어간 순애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채로. 재호 씨. 순애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전처입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쪽방에서 쓰러진 걸 옆방 사람이 발견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순애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를 찾아 앉으며 물었죠. 지금 상태는 어때요? 일단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입원이 필요합니다. 혼자 사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순애가 재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핏줄이 튀어나온 마른 손. 순애가 조심스럽게 그 손을 잡았죠. 정신 차려요, 재호 씨. 순애가 휴대폰을 꺼내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민수가 받았죠.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뭐?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이래. 빨리 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지금 출장 중이야. 부산인데 당장은 못 가. 민수야, 네 아버지가 죽을 뻔했어. 알아. 근데 지금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비는 내가 낼게. 내일 갈게. 출장이 그렇게 중요해. 아버지보다.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애의 목소리가 높아졌죠. 박민수, 네가 그렇게 배웠어? 아버지가 응급실에 있는데 출장이 중요해. 엄마, 나중에 얘기하자. 끊을게. 뚜뚜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둘째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엄마 왜? 나 지금 애들 저녁 차리는 중인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이야. 뭐? 아버지가 심근경색이래. 올 수 있어.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나도 애들 학원 때문에 주말에 갈게. 수진아, 아버지가 죽을 뻔했다니까. 알아. 근데 지금 당장은 힘들어. 미안해,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애가 병원 복도에 서서 창밖을 바라봤죠. 이게 뭐야? 이게 뭔 가족이야?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도 재호도 아이들에게 부모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늘 싸우고 무시하고 냉랭하게 지냈죠. 그래서 아이들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거였습니다. 막내 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은서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뭐? 아버지가 어디야? 서울중앙병원 응급실이야. 나 지금 갈게. 결혼 준비 중이었는데 일단 가야지.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은서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엄마, 아버지 어때? 일단 고비는 넘겼대. 근데 당분간 입원해야 한대. 은서가 커튼 안으로 들어가 재호의 얼굴을 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됐어? 순애가 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아버지 깨시면 놀라셔. 은서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아버지 볼게. 엄마는 제주도 가서 카페 봐.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엄마.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도 37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은서가 순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진짜 고마워. 밤새 재호 곁을 지키던 순애가 새벽녘에 깜빡 졸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재호가 눈을 뜨고 있었죠. 재호 씨, 깨셨어요. 재호가 산소호흡기 너머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순애야, 네가 왜 여기 있어?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보호자로. 아이들은. 순애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은서가 잠깐 집에 갔어요. 곧 올 거예요. 재호가 고개를 돌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랑 수진이는 안 왔구나. 알아. 내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애야, 이제야 알겠어. 내가 37년 동안 얼마나 당신한테 못했는지.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마요. 몸 추스르는 게 먼저예요. 아파 보니까 알겠더라.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재호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시어머니 수발하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12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안 갔으면서. 순애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해요. 알아. 늦은 거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순애가 재호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죠. 살아계세요. 그게 지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 그래, 알았어. 며칠 후 큰아들 민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길이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온 민수가 재호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볼이 푹 꺼지고 온몸에 선이 연결된 아버지. 아버지. 민수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재호가 눈을 떠 민수를 바라봤죠. 왔어. 네, 아버지. 늦어서 죄송합니다. 바쁜데 왔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애가 민수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죠. 민수야. 엄마. 아버지 이제 혼자 못 살아. 누군가 돌봐야 해. 그게 자식 도리야.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뭐가? 저 그동안 아버지만 어른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보여요. 순애가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잘해. 네, 엄마. 아버지, 제가 볼게요.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호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병원에 모였죠. 순애가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모시는 건 이제 너희 몫이야. 나는 제주도로 돌아갈 거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하지만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내가 알려줄게. 수진이 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때 바로 못 와서.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은서가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아버지 돌봐줘서. 가족이니까. 미워도 가족이야. 순애가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가 휠체어에 앉아 순애를 올려다봤죠. 순애야, 고마워. 진짜. 건강 챙겨요. 은서 결혼식에 와야 하잖아요. 그래, 꼭 갈게. 순애가 돌아서서 병원을 나섰습니다. 제주행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을 바라봤죠. 보호자가 아닌 조언자로서의 새로운 역할. 순애는 그렇게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용서, 그러나 이별. 재호 퇴원 이후 2달 10월. 은서의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도의 가을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고 바다가 푸르렀죠. 카페 늦꽃에 손님이 뜸한 오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죠. 재호였습니다. 어서 와요. 순애가 카운터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재호가 천천히 걸어 들어와 카페 안을 둘러봤죠. 여기가 네 카페구나. 네, 여기에요. 재호가 벽에 걸린 액자들을 바라봤습니다. 순애의 에세이가 실린 문해지 기사, 손글씨로 쓴 글귀들. 참 당신답다. 작고 따뜻하고. 앉아요. 커피 내릴게요. 재호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애가 커피를 내리는 동안 재호는 카페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죠. 많이 좋아졌어요. 건강. 응, 민수가 잘 챙겨줘서. 그 녀석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다행이네요. 순애가 커피잔을 재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재호가 커피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죠. 좋은 향이다. 역시 당신이 내린 커피는 달라. 과찬이에요. 순애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죠. 재호가 벽에 걸린 기사를 가리켰습니다. 저거 당신이 쓴 거지. 네. 읽어봤어. 민수가 보여줘서. 재호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64세에 처음 만난 나라는 제목이었지. 거기 이런 구절이 있더라. 37년간 나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나를 만났습니다. 재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거 읽는데 가슴이 막 찢어지더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알겠더라고.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지난 일이에요. 순애야, 진심으로 미안해. 재호가 순애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외도한 것도, 당신 무시한 것도, 당신 꿈 접게 한 것도 다 내 잘못이야. 37년 동안 같이 살면서 당신을 하나도 몰랐어.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죠.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늦어서 미안해. 진짜 미안해.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할게요. 진짜로. 며칠 후 순애와 재호는 은서의 결혼식 피로연 장소를 정하러 함께 나섰습니다. 서귀포 시내의 식당들을 둘러봤죠. 여기 어때요? 바다 보이고 분위기 좋은데. 그래, 여기 괜찮겠다. 두 사람이 메뉴를 고르고 테이블 배치를 상의했습니다. 식당 사장이 다가와 말했죠. 부부분이 참 사이가 좋으시네요. 딸 결혼식이라니 축하드려요. 순애와 재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씁쓸한 웃음이 번졌죠. 감사합니다. 순애가 대답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바닷가를 걸으며 재호가 말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해. 나도 그래요. 미움이 없으니까 그런가.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편해요. 눈치 볼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고. 재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도 없고.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죠. 그날 밤 순애의 카페에서 재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순애야, 부탁 하나 해도 돼. 뭔데요? 네가 예전에 해주던 갈비찜 있잖아. 그거 레시피 좀 알려줘. 갈비찜이요. 응. 은서 결혼하면 내가 애들 초대해서 해주고 싶어. 네가 옆에서 알려주면 내가 만들게.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재호 씨가 갈비찜을 해요. 왜 못할 것 같아? 아니, 해보세요. 알려줄게요. 순애가 메모지를 꺼내 레시피를 적어줬습니다. 재호가 그걸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죠. 고마워. 꼭 성공해 볼게. 결혼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순애와 재호가 바닷가에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죠. 달이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은빛 물결이 일렁였죠. 순애야. 네.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했을 때는 왜 이렇게 못했을까? 그때는 서로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이래야 한다는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랬지. 서로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편한 거예요. 재호가 순애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다시 만났으면 나 당신한테 이러지 않았을 텐데. 당신을 더 소중하게 대했을 텐데. 순애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거는 돌이킬 수 없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은 우리 몫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잘 살아요. 각자. 재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각자 잘 살자.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봤죠. 재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애야, 이게 뭐예요? 열어봐. 순애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은반지가 들어 있었죠.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37년 전에, 응, 결혼할 때 내가 사준 거, 내가 가지고 있었어. 왜 이걸? 재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할 때 당신이 두고 갔더라. 서랍에서 발견하고 그냥 가지고 있었어. 순애가 반지를 손에 들었습니다. 빛이 바랬지만 여전히 은빛이 남아 있었죠. 당신한테 돌려줄게. 이건 결혼의 상징이 아니라 그냥 그 시절 우리가 있었다는 증거니까.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움의 눈물이었죠. 고마워요, 재호 씨. 아니야, 내가 고맙지. 두 사람이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빛이 물결 위에 부서졌죠. 내일 은서 예쁘게 보내주자. 그래요. 우리 막내 행복하게.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순애가 반지를 손에 쥔 채 달을 올려다봤죠. 37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후회도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어 가슴 한켠에 자리 잡았죠. 순애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우리의 37년. 바람이 불어 순애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재호가 옆에서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이혼한 부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오랜 친구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서로를 알게 된 순간인지도 몰랐습니다. 챕터 8의 이름으로 피는 꽃. 10월의 화창한 제주도. 은서의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웨딩홀에 아침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애가 이른 아침부터 신부 대기실에서 은서의 준비를 도왔죠. 엄마, 손 떨려. 괜찮아. 심호흡해. 순애가 은서의 머리핀을 다시 꽂아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예쁘다. 은서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가 햇살에 빛났죠. 엄마 덕분이야. 뭐가? 엄마가 행복해지는 거 보면서 나도 용기 냈어.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은서. 엄마, 울면 화장 번져. 은서가 웃으며 순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엄마. 낳아줘서, 키워줘서, 버텨줘서. 순애가 은서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한테 주는 가장 큰 선물이야. 혼주 대기실에서 순애와 재호가 마주쳤습니다. 재호가 오랜만에 양복을 차려입고 있었죠. 순애야, 당신 오늘 참 예뻐.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당신도 오랜만에 양복 입으니까 사람 같네요. 뭐야, 그게 칭찬이야. 칭찬이에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죠. 재호가 넥타이를 고쳐 매며 말했습니다. 떨린다. 막내 시집 보내는 거. 나도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기분은 좋아. 순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서가 좋은 사람 만났으니까요. 그래, 준혁이 괜찮더라. 착하고.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순애와 재호가 나란히 혼주석에 앉았죠. 주례 없는 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은서와 준혁이 직접 쓴 혼인서약을 읽었죠. 저는 당신을 투명인간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은서의 목소리가 웨딩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매일 눈을 보고 사랑한다 말하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투명인간. 그 단어가 가슴을 찔렀죠. 재호가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습니다. 여기. 고마워요. 순애가 눈물을 닦으며 은서를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막내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준혁이 은서의 손을 잡고 서약을 읽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첫 번째 독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이야기의 첫 번째 응원자가 되겠습니다.
순애가 깜짝 놀라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재호도 멈칫했죠. 37년 전 재호가 순애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평생 당신 글의 첫 번째 독자가 될게요. 지키지 못한 약속.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고 담소를 나눴죠. 준혁의 어머니가 순애와 재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돈, 오늘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좋은 사위 얻어서 기쁩니다. 사돈이 순애와 재호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셨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함께 오셔서 놀랐어요. 순애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는 미워하는 것도 지겨워서요.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재호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많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건 순애 씨 덕분이에요.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이혼하고 이렇게 친구처럼 보내시는 모습도 좋으네요. 저희 부부도 배워야겠어요. 순애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주도에 초대할게요. 저희 카페 커피가 맛있거든요. 사돈도 오세요. 재호가 덧붙였습니다. 아, 갈비찜도 제가 해드릴게요. 순애 씨가 가르쳐 줬거든요. 어머, 정말이요. 꼭 갈게요. 사돈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애와 재호가 서로를 바라봤죠. 갈비찜 연습했어요. 진짜 성공했어. 한 번 태웠는데 두 번째는 괜찮았어. 순애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했네요. 큰아들 민수가 술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엄마, 민수야. 민수가 순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순애가 깜짝 놀랐죠. 야, 뭐 하는 거야? 일어나. 엄마, 죄송해요.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버지만 어른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엄마가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깨달았어요. 이혼했는데도 아버지 챙기시는 거 보면서 나도 아내한테 더 잘해야겠다 싶었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민수의 아내가 옆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저희한테도 좋은 본보기가 됐어요. 순애가 민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됐어. 앞으로 잘하면 돼. 손자가 뛰어와 순애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순애가 손자를 안아 올리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우리 강산이 많이 컸네. 둘째 딸 수진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수진아. 수진이 순애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나도 사실 요즘 힘들었어. 왜? 무슨 일 있어? 남편이 엄마 겪은 거랑 비슷하게 나한테 해서. 순애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진아, 근데 엄마 보면서 생각했어. 나도 변해야겠다고. 내 삶을 찾아야겠다고. 순애가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제주도로 와. 엄마가 커피 내려줄게. 응, 엄마. 고마워. 수진이 순애를 꼭 껴안았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떠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였죠. 순애가 혼자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37년간의 결혼, 1년간의 이혼 후 삶, 그리고 오늘 딸의 결혼식. 순애가 품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바닷가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과거와의 이별.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 사람의 곁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순애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용서와 함께함은 다른 것이니까요.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는 것. 그게 제가 64세에 배운 가장 큰 지혜입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죠. 미워하느라 37년을 썼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사랑하는 데 쓰렵니다. 나를 사랑하는데. 순애가 노트북을 덮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카페 늦꽃에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순애가 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커피 원두를 갈고 테이블을 닦고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했죠. 딸랑. 문이 열리고 동수가 들어왔습니다. 순애 씨,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동수 씨. 결혼식 잘 치렀어요. 순애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덕분에요. 은서가 정말 예뻤어요. 그랬겠네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순애가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동수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와, 진짜 예쁘다. 신랑도 잘생겼고. 그렇죠. 좋은 사람 만났어요. 동수가 창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애 씨 표정이 되게 밝아요. 오늘. 그래요. 응. 전에는 어딘가 그늘이 있었는데 오늘은 환해요. 순애가 커피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진짜로. 잘 됐네요. 순애가 커피잔을 동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동수 씨, 오늘 커피는 제가 살게요. 왜요? 갑자기. 그냥요. 고마워서. 뭐려? 순애가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동수 씨가 첫 번째 독자 해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진짜 큰 힘이 됐어요.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있어요. 많아요. 순애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제주 바다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64년 살면서 처음으로 내 글에 독자가 생겼어요.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동수가 커피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첫 번째 독자 할게요. 고마워요, 동수 씨. 벽에 걸린 액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핀다. 순애가 그 글귀를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피었네. 내 이름으로. 카페 문이 열리고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애가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로 향했죠. 어서 오세요. 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7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자기 자신의 미소였죠. 창밖으로 제주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고 갈매기가 하늘을 날았죠. 순애의 두 번째 인생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순애는 64세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만났습니다. 3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순애는 누군가의 아내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 석자를 부르는 일조차 드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순애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내 이름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역할을 맡습니다. 부모의 자녀로, 누군가의 배우자로, 자녀의 부모로, 직장의 구성원으로. 그 역할들 속에서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순애가 이혼을 결심한 건 남편이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7년 동안 천천히 조금씩 자신이라는 존재가 지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느낌을 받고 계신가요? 내가 없어지는 느낌,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느낌, 내 꿈이 어디 있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는 느낌.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순애는 64세에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나이였죠. 하지만 순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게 시작했다고 늦은 게 아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것이다. 맞습니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오늘이 내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순애는 재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용서는 하되 함께하지 않는 것. 이것이 순애가 찾은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예전처럼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매일 지고 다니면 내 어깨가 무너집니다. 용서는 그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순애가 말했듯이 미워하느라 내 시간 쓰기 싫은 것입니다. 하지만 짐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다시 그 짐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 여러분,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미움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설치시나요? 용서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하지만 용서한다고 해서 다시 그 사람과 함께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를 아프게 한 관계로 돌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은서의 결혼식에서 순애와 재호가 나란히 혼주석에 앉은 장면입니다. 이혼한 부부가 자녀의 결혼식에 함께 앉는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은서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게 성숙한 어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은 부부 사이의 일입니다. 자녀에게 그 짐을 지우면 안 됩니다. 이혼했더라도 자녀에게는 여전히 부모입니다. 순애와 재호는 이혼 후에 오히려 더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었죠. 눈치 볼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으니 편했습니다. 결혼했을 때보다 이혼 후가 더 편하다. 아이러니하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의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의 재정의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로서 실패했더라도 친구로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인으로서 끝났더라도 동지로서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을 놓는 것입니다. 미움만 놓으면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잃지 마세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가끔은 나 자신에게 물어봐 주세요. 둘째,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64세에 카페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한 순애처럼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려는 마음입니다. 셋째, 용서는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미움은 독입니다. 상대방에게 먹이려고 만든 독인데 결국 내가 매일 마시게 됩니다. 그 독을 내려놓으세요. 용서하세요. 하지만 다시 상처받는 곳으로 돌아가지는 마세요. 넷째, 관계는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부부로서 실패했더라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미움을 놓는 것입니다. 다섯째,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핍니다. 젊어서 피는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인생의 후반에 피는 꽃은 그 나름의 깊이와 향기가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밝겠죠.
그 새로운 하루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어떤 꽃을 피우고 싶으신가요? 지금 당장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나를 위한 커피 한 잔을 내려보세요. 내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내 이름을 불러보세요. 이번 주말 오래전에 접었던 꿈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나를 찾아가면 됩니다. 순애가 그랬던 것처럼 64세에 제주도에서 카페를 열고 글을 쓰기 시작한 순애처럼 늦게 피었지만 환하게 핀 꽃처럼 여러분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여러분만의 향기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